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앞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고 증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언을 번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추가 영장 발부의 근거는 롯데, SK그룹과 연결된 뇌물 관련 혐의입니다. 최초 영장 청구 당시에 이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1심 선고 때까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앞선 6개월의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 증거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6개월 추가 구속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으로 받은 뇌물 혐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본격화하지 못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재벌 기업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강요 및 직권 남용 혐의, 그리고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를 인정하지 않아 특검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인물 대부분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아직 150여 명의 증인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1심 재판 선고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 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주 4일씩 재판을 진행하며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도 다른 재판에서 중복 채택된 증인 등에 대해 철회 신청을 하고 다음 달 중순 전에는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 1월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심지어 탄핵 심판이 진행된 헌법재판소에도 이처럼 조작된 내용이 제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일정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에 첫 보고를 받았는지 가장 잘 아는 박 전 대통령이 조작된 자료가 만들어져 헌재에 제출되는데도 막지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시점 조작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에게 지시했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 이를 법원이나 헌재에 제출하도록 했어도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하다 별짓을 다하는 이명박 박근혜의 사이버사 국정원. 이번에 사이버사가 법원을 해킹했다는. 충격이죠. 그 법원을 해킹했는데 그걸 또 국정원이 또 그걸 찾아냈다네요. 해킹한 거를. 그래서 경고 조치를 했다네. 손발이 안 맞아요?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도청 감지 장치. 네. 그때 명종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 도청 감지 장치.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가 도청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약간 모자란 애들. 도청 트라우마. 네.
진짜로 온 국민이 다 그랬죠. 도청을 지들이 하니까 남들도 하는 거고. 지금 뭐 왜 자유한국당을 보면 그런 느낌 들잖아요. 정치 보복이다. 사실은 정치 보복을 일상으로 해왔던 놈들이니까 그게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거야. 맞아요. 도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끼리도 못 믿어. 진짜 2014년이니까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사건 나던 바로 그 해입니다. 지하 해킹팀을 꾸려가지고 공공기관의 전산망들에 불법으로 막 침투해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의 동향을 감시하려고 했다. 정말로 해킹이 필요했을 원인은요. 법원은 판사가 판결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태하 심리전단장, 전 심리전단장 재판 중에 벌어진 일인데 판사들이 어떻게 논지를 몰고 가는지, 판사들의 생각이 유죄로 가는지 무죄로 가는지, 유죄로 가면 유죄의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요거를 캐내서 변론에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언론들 보면은 뭐 전 심리 단단장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거 잘못된 방식이에요. 당시라고 표현하지. 당시. 그래서 왜 무리를 일으키고 사퇴한 자유한국당에 무슨 국회의원이 있다고 쳐. 옛날에 그런 방식이었어. 그럼 바로 전자 붙여버리잖아. 우리랑 관계없어. 출당됐으니까. 당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고. 아, 그러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죠. 당시 대통령. 예, 이게 또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데. 아우, 신비님 저 혈압 올라오겠어요, 진짜. 예, 진짜 저 머리가 하얘요. 이거는 제가 선관위 해킹 때에도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내부 조력자가 있다. 예. 저는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나라망은 KT망이 아닙니다. 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침투하려면 나라망을 들어가서 나라망에서 법원의 IP를 추적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IP 추적한 다음에 이 판사의 판결문을 볼 목적 아닙니까? 그죠? 판결문을 보려면 그 PC의 IP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판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서 그거를 클릭하기를 기다려서 들여다봤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누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PC를 찾아서 판사의 PC를 열어 그래서 타이핑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하면 판사가 타이핑 안 치거든요. 그렇죠. 예, 밑에 계장급들이 사무원들이 치거든요. 그럼 사무원 PC를 해킹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 되면 즉시 컨트롤할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있다면 내부 조력자가 없었겠느냐? 그 다음에 이 건만 그런 건가? 한번 봅시다. 그럼 농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협 해킹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북한에서 했다고 치부했잖아요. 북한이 하면 쉽죠. 그럼 두 번째로 선관위 해킹은요. 이건 국가기관 일반 우리보다 더 힘듭니다. 선관위는 또 망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뚫었대. 내부자가 있었다? 저는 100% 이것도 법원도 내부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도 내부자가 분명히 조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추가 하나. 사이버사가 이것만을 목적으로 해킹을 했느냐. 또는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명령을 받았고 왜 시행했느냐. 그리고 이 정보의 최종 정보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물음표를 던져놔야 돼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기관의 정보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국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사가 침투한 거를 국정원이 보고 있었어요. 국정원도 안에 걸 다 본다는 얘기예요. 방화벽 관련해서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게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사이버사가 이거 한 거 이걸로 끝나는 건가? 국정원은 그러면 양승태를 비롯한 법관들의 뭐 면접도 받다 그랬잖아요. 국정원에서. 그렇지. 예. 그럼 국정원은 이미 들어가서 다 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 나와바리를 사이버사가 뚫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국정원은. 내 나와바리를 뚫리니까. 사이버사는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대이기도 하지만 예산에 있어 갖고는 국정원이 사실상 상급기관이었어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얘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나. 그 돈을 그런 방식으로 좀 이상한 구조인 건 사실 맞아요. 근데 국정원이 그래서 사이버사한테 물었죠. 니들 왜 해킹했어? 이제.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은 북한에서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만병통치약 북한. 또 북한이야. 얼마나 허접한 나라면은 법원망에 북한이
뭘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사이버사가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몰래 들어온 이유가 또 뭐냐면 심리전단장 재판에 관련된 심리전단은 또 국정원 직속 부대잖아. 참. 골 때리는 동네예요. 사이버 사령단장이 김정은 하수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심어놨지. 너무 나간 것 같다. 북한에서 왜 그러면 판결문을 미리 보려고 했겠어? 아니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국정원 직할 부대인 심리전단장이 불법 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이버사에서 그거를 자료를 빼내려고 법원을 들어가서 해킹했어. 국정원이 봤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관계예요? 얘네들 콩가루도 아니고. 국정원은 해킹과 관련해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한 건데 이제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 공무원 시각에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을 팔아서 도감청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단체가요. 검찰하고 국정원과 기무사예요.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국무총리실 감시단은 아마 도감청 권한은 없을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법이 정한되는 4개 단체이거든요. 검찰, 경찰, 사이버사, 기무사, 그 다음에 국정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국가보안법을 3개 다 공유해요.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얘네들이 한 곳에 줘야 되는데 나눠줬어요. 그래서 기무사나 군이 민간인을 유일하게 도감청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거 합법적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에 반드시 판결문을 받아서 도감청을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해킹 프로그램을 판사 PC에 숨겨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후에 그 소스 코드를 찾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잖아. 이거는 이제 불법인 거예요. 어느 법에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 국가보안법에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국가보안법을 4개의 기관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간첩하고 연루가 돼 있어. 그래서 쟤를 도감청 해야 돼. 라고 판사한테 요구해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모순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다고 친다면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건 지난 9년 동안. 그러면 정보기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정수석실로 다 집결되고 비서실장한테 집결된다고 정보가. 그러면 얘네들은 각 4개 기관이 정보 경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로 빠른 정보를 이명박 박근혜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빌미로 승진과 온갖 부귀영화를 노릴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법이고 뭐고 완전히 무시하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민간인들을 대거 도감청했다는 겁니다. 해킹하고. 충성 경쟁. 충성 경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아까 우리 명종님이 얘기한 대로 씨발 그 국정원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미친놈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 같겠어요. 국정원이 왜 적발했겠어요? 이 새끼들 봐다 나보다 더 모르는 정보를 먼저 얻어가려고 하네. 이렇게 된 거. 괘씸죄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것도 법률적으로 굉장히 다 재정비돼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 네, 이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설치가 되는 그 근거가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거든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령이라고 돼 있어요. 이 조문을 보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조문이 딱 딸랑 7개 조항이에요. 그리고 줄로 따지면 한 20줄밖에 안 돼요. 이걸로다가 하는 거고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무가 뭐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훈련, 뭐 공조 체계 구축, 뭐 기타 등등 계획 수립 이런 게 있는데 그 밖에 국방 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뭉뚱그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침투되는지 보려고 한다. 요 이제 그 밖의 이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 행위로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론은 이 사이버 작전의 지도 감독 주체는 누구냐 하면요.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에요. 얘네들이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사이버 사령부는 사실은 그 필요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진짜로 북한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항하는 거라면 가능한데 그렇죠. 예. 그게 굳이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무사 소속으로 들어가도 돼. 지금 모르는 거 다 정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국방부 장관 직속 또는 사실상의
이명박 박근혜 직속 이 개념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했을 거라고 보고 그것도 국정원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면 굉장히 좀 사악한 것이고요. 사이버사는 기무사라든지 등등의 어떤 소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본연의 임무, 그 온라인상에서의 북한 등의 다른 나라의 침투라든지 산업정보 이런 거를 지켜내는 용도로만 쓰면 됩니다. 아니 그거는 국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 군사이버 제가 아까 얘기한 4개 기관이 불필요하게 기관이 있어 사이버사령부는 저는 폐지하고요. 차라리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하나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중복된다니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방첩 관련해서는 빼버리면 좋아요. 국정원으로 넘겨버리고 아니면 검찰로 넘겨버리고 권한을 사이버사령부 전쟁 하에서만 또는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사이버사령부가 가동될 수 있도록 또는 이게 지금 령이기 때문에요.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법정에 가면 다 불법입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하면 령은 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반드시 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할 때 도감청을 할 때 그다음에 해킹을 할 때에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받고 한 건 행위는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 행위예요. 자, 그런데 신비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보를 담당하는 부처는 좋게만 쓰이면 굉장히 나쁠 건 없다고 보거든요. 뒷조사하는 정도로만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우려했던 건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문성근, 김여진 뭐 이런 분들 막 뒷조사하고 막 나쁜 짓 하는 것까지도 진짜 그럴 수 없는 거지만 이해가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군대에서 만들어진 정보부대 사이버 사령부가 민간인들을 왜 사찰해서 보고를 하냐고요. 그것도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보 경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정하는 이효리, 심지어 다른 부대에 보면 이승엽도 나와요. 이승엽이요? 네. 한번 누구를 했는지 불러주세요. 정치인으로는 박원순,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손학규 등이 포함이 됐고 방송 연예인으로는 김여진, 김미화, 김재동, MC몽, 소설가 공지영, 이회수, 또 조국, 진중권, 광노현, 우석훈 등 진보학계를 비롯해서 조갑재, 변희재, 주진우, 문정현 신부, 김홍도 목사 등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보세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 그러네요. 확인된 인사만 33명.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가수 이효리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세상에 불만이 있다면 투표에 참여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군사이버사령부는 이 글과 관련된 여론 동향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인터넷 댓글에 동향을 모은 것으로 이효리 씨에 대해서는 개념 지지 91%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향 파악 대상자는 비단 이효리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역 프로 선수로 사회 활동이 거의 없었던 야구 선수 이승엽 씨 역시 대상이 됐습니다. 또 연예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김미화 씨, 대학 등록금 문제를 언급한 배우 김여진 씨에 대한 여론도 수집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소설가 공지영, 이회수 씨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문건은 군사작전, 지휘사항 등을 전달하는 군 보안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년 11개월 동안 모두 462건의 동향 파악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정치인, 민간인 가리지 않고 모두 33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동향 파악과 댓글 공작이 쌍으로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청와대 보고 횟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미화 씨가 6건, 공지영, 이회수 작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니 뭐 네 편 내 편이 없고 그냥 약점 잡기용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착각하면 이 사람들만 킹을 한 게 아니고요. 밝혀진 것만. 이들이 한 것 중에 밝혀진 것만. 그렇지. 아니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드디어 안철수가 그 감시를 받았던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이 사건도 훨씬 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랑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 뒤캐는 건 당연한 거고 지들한테는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자기 진영 사람들도 그렇죠. 계속 뒷조사를 해왔다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안철수는 그동안 무풍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조갑재, 변희재는 변함없는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을 도감청하고 해킹을 했을까요? 그다음에 홍준표도 마찬가지죠.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100% 증명되는 겁니다.
이거는 충성 경쟁을 해서요. 이들의 라인들이 다 있잖아요. 청와대고 어디 권력기관에. 이 라인들이 상호 견제할 목적으로 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갈 목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또는 코를 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해킹하고 도감청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스푼 얹어보면은 변희재는 국정원 라인이었잖아. 그렇죠. 기억들 나세요? 그렇죠. 국정원이 어떤 그 지원을 해줬는지 막 클릭수 올려주고 막 그 광고비도 막 갖다 꽂아주고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내가 김광진이야. 그다음에 당시 그 국정원장이 원세훈이 앉아 있어. 그다음에 여기 MB나 박근혜가 딱 앉아 있어 여기에. 우리 고 PD가. 정말 좋아. 그리고 여기 이제 나경원이 딱 앉아 있어. 나경원? 조윤선이 앉아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다 자기 기관에서 정보를 받았어. 아, 저 새끼 저거 김기춘이 어제 저녁에 뭐 하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김기춘이는 야, 김광진 나를 보고 그러는 거야. 아, 김광진 어제 새끼 저거 어제 저녁에 저거 했는데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정보가 자꾸 김광진이라고 그러고 이 정보가 알아서 들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보가 최종 권력 라인의 핵심한테 집중되고 그것들은 상호 견제용 또는 국정원장 이제 헛소리입니다, 씨발. 바로 김관진이 받아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 기관 간의 충성 경쟁과 견제 기능들이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박정희 때 김재규와 차치철의 그 경쟁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기춘이 변희재 잘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 변희재 새끼 뒷골목으로 어제 저녁에 눈싸른 거에서 누구하고 밥 처먹었어. 이렇게 치고받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돈과 권력으로 연결되거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 33명이 밝혀진 인원이 나온 게 사찰당한 시기를 보면은요, 2012년도예요.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많은 일이 벌어졌죠. 많은 일이 벌어졌죠. 자,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요. 대통령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형이 막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면서 안철수가 떴죠. 그리고 안철수가 사실은 쟤네들의 희망대로라면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단일화라고 해서 딱 손을 놔버리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급했던 거예요. 그랬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조갑재, 변희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조갑재하고 변희재가 친박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계속 해야 되는, 컨트롤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쪽 세력이라고 보지만 그들 내에서도 친이가 있고 친박이고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미는 사람이 달랐었어요. 조갑재하고 변희재는 그 박근혜를 밀지를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선거 국면이 다가가서는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는 밀었지. 어차피 내 편이다라고. 이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입 아플 정도. 안 한 것이 없다. 앞으로 어떤 게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한 보고사항을 시간을 바꿔버리는 전지전능하신 분들이고 법도 바꿔버립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었다고 봐요. 왜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지원 시스템이나 뭐니 하면 단 한 가지도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완전히 붕괴시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 이지원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012년에 사회 유력 인사들 좌우를 막론하고 해킹했던 목적은 12년 대선을 청와대가 지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자, 알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우린 스피디한 팟캐스트입니다. 내 수행비서 전화를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보좌관은 어떤 보좌관이길래 다양한 어떤 이 범법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경남 도경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람, 함안경찰서에서 뇌물죄로 수사하고 있는 사람, 경남 양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서 또 알아보고 있는 사람, 범죄들도 보면 죄질이 안 좋은 뇌물 연관된.
이 정치 사찰하고. 상식으로 한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다양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교우 관계가 대표 측근에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까지도 사실 드는 거죠.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 조회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조회를 당했는지부터 알아보면은 그걸 공개하기 힘들 거예요. 자랑하기 힘들 건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자랑을 한 거잖아요. 원하지 않았지만 자해를 한 셈인 거죠.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 조회를 다 했을 겁니다. 정치 공작 공원. 법조인 출신인데도 법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치가 아닌가, 우리 음치가 있듯이 법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너무 여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면밀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평지에 풍파만 일으키는 꼴이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이명박 박근혜가 촛불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예. 사학법이었습니다. 그게. 나경원 포함한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 사학 관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역 토호 세력이고 어떤 비리의 번산지 같은 건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법 바꾸자고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외부 감사 한 명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국고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학교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한 사학은 없는데 국가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감사할 만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감사하자. 외부 감사 한 명 집어넣어서. 그랬더니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나 유력 정치인들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촛불 집회했던 바로 그 사건이라 그게 그래서 사학 개혁이 좌절됐던 바로 그 이후 10년간 사립학교가 밖으로 지금 드러난 것을 빼돌린 돈만 3,100억 원입니다. 밝혀진 것만. 그렇죠. 항상 비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게 지금 사학법이 처음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당시에 기존에 있던 사학법은 재단 이사회가 인사권, 재산권, 법규제정권 등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독점, 법적 처벌을 받은 비리자도 복귀가 가능한 이런 아주 독소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학 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비판을 받아와서 그 당시에 개정안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장악했던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또 하나는 학교 운영 위에 심의 기구화를 담아서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진일보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학 재벌들이 바울대같이 들고 일어나서 언론 재벌들, 그 다음에 새누리당류, 특히 이 새누리당에서 사학 재벌 대표는 박근혜와 나경원이었죠. 얘네들이 바울대같이 들고 일어나서 뭐 촛불을 한다느니 뭐 길거리 쏟아져 와서 난리를 치고 뭐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양보를 하죠. 나중에 그랬던 그러니까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10년간 사립대학과 관련한 보고서를 보면 380개 사립대가 총 유용 사례가 736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3,107억 원이. 파면 해임이 982명이고 어쨌든 관련자만 징계 관련자만 8,638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경고 조치까지 다 합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이거는 전 대학이 다 지금 교육법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이제 한자로 진짜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복마전. 복마전. 마귀들이 엎드려져 있는 무슨 전당 같은 거야. 때만 되면 그냥 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갖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집단, 단체 이런 곳에 외부에서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이에요. 근데 투명성 자체가 사립학교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교육 자체는 공공재인데 그렇게 해서 온갖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지원금을 받으면서 운영된 대학.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고 온갖 이사장들의 호가호일만 도와가고 더더욱이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납부금은 계속 증가하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고의성이 뚜렷한 누가 봐도 이 새끼는 범죄자야. 그게 205건이에요. 그중에 이사장만 21명이고 총장이 32명이 기소됐어요. 지금 고소고발 대상이에요. 이 존경받아야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 훈시하는 분들 아니야. 훈화하시는 분들 학생들한테. 그러네. 이 쌍놈의 새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공용 돈으로
유흥주점 눈사람을 가서 처먹었어. 180여 차례를. 1억 5천만 원 하지. 아니 무슨 술을 룸사롱을 그렇게들 다니고 지랄들여요. 거기가 양주 그냥 집에 가서 먹든지 하지 뭐. 이러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면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다음의 정부는 반드시 모든 대학, 모든 학교를 다 국영으로 되돌려야 된다.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저는 그거. 저는 다 되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 외에도요. 물론 문제 포함되기도 하는데 사학에 고질적으로 벌어지는 그 채용 비리 있잖아요. 또 그것도 복마전이네. 네. 시중에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요. 국영수 교사는 1억이에요. 1억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도? 교수 말고 교사도? 교사가 1억. 사립 고등학교. 예. 예체능 교사는 1억 5천만 원이래요. 예체능은 왜 더 비싸? 나도 모르지. 과외 수입이 자리가 있다, 많지 이건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가? 이런 거고 있고요. 여기에 시설, 급식 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삼성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다니신 분이 친인척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명예퇴직 하셨는데. 그런 학교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돈뿐만 아니에요. 충성도 강요받아요. 충성. 거의 군대처럼 충성을 요구하는데. 거기서는 또 어떤 비리가 발생하냐면은. 정말 무서운. 그 인사권을 쥐인 자가. 그렇죠. 여자 선생님들 또 뭐, 그거야. 성추행 뭐 이런 거 비일비재하죠. 이번에 조국 수석에 무슨 학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 사학도 사실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것들을 지원받지 않거나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사실상 막 경영이 좀 굉장히 어려운 운영이 자체가 좀 힘들어진 상태도 좀 있기도 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재단에 무슨 비리가 있다더라. 그런 건 다 소문나거든. 알고 보면 지들끼리 다 대충 아는 사이,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아는 사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가르치는 교육 주체들에 대해서 존경심은커녕 그냥 비리 원래 해먹는 거다라는 인식을 줘버려.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사회병폐를 나타내냐 하면 이 사학 비리가 극단적으로 튀어나와서 우리한테 보여준 게 이재용 아들 영훈중학교. 그다음에 최순실의 딸이라고 하고 있는 정유라 이대비리. 이게 다 사학 비리예요. 이게 그 결과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사학이 이렇게 붕괴됐는가 하면 사실은 그 해방 이후에 있잖아요. 친일파들이 대거 학교를 지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요. 해방 이후에 신학문이라고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학교였었어요. 블루오션이었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80년대는 부동산이었듯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패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학교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친일파들이 대부분이 사학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시당초 이들의 자금이 부정했고 그다음에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선친에게 받은 게 부정하게 돈을 빼서 호가호위하는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사학 비리는 근절이 안 돼요. 어떠한 것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 정도를 국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다시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지금 납부금이 너무 비싸서 말이죠. 40명 정원의 각 지금 4년제 대학 서울의 인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스카이 제이하고 이 대학들이 보통 40명 중에 10명 정도가 졸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돈이 없어서 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대학은요, 제가 이제 대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52%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56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한 학기에. 그냥 납부금은 그럼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지금 납부금만. 근데 이거를 알바를 해서 벌어서 1년씩 다니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다 애들이 더 힘들어지게 하는 그러면 이런 힘들게 24시에서 돈 벌어서 학비를 냈더니 이 돈으로 룸사롱 가서 처먹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서 학자금 대출 다 갚았다고 했던 그 축하했던 그거 끝나면 바로 이제 주택자금 대출. 지금 뭐 신민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사학에다가 외부 감사 하나 꽂아놓자는 것도 그 난리를 치고 촛불 집회를 냈던 바로 그 세력들이 만약에 전부 다 국가로 환수하겠다 하면 전쟁이겠죠. 난리 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저는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인데요.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기득권, 경제계 기득권과 다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사실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득권이자 복마전 그 대표적으로 사학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어요. 막 꽂아 넣으면 되는 정치권 이야기인데 지금 홍준표와 유승민과의 설전 막 오가고 그래요. 영감탱이. 영감님이라고 했지. 아니 전라도에서 영감탱이라고 해. 그걸 홍준표가 한 말이지. 자기 장인을. 그러니까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요. 홍준표가 분위기를 띄우고 그리고 이번에 NLL 대화와 관련한 수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김무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보수들이 뭉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김무성은 명분도 염치도 못 없는 놈이야. 등치에 비하면 정말 비겁한 놈이고 내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부끄러움도 뭐 또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유승민은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20명이죠. 그때 13명 복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33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박근혜 정권과 완전히 담을 쌓겠다잖아. 그렇죠. 도저히 너 같은 애들은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건강한 보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김무성은 자유한국당에 막 돌아가고 싶어요. 유승민은 안 돼. 명분 없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친박 청산해줄게 하고 계속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비열한 수가 오고 가는 게 그런 겁니다. 유승민은 내가 11월 달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김무성이 또는 홍준표가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우리는 합당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욕죽에 가깝죠. 이럴수록 유승민이 많게는 10명, 적게는 뭐 10명 미만의 자기 계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른정당은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저는 정당으로서 가치는 끝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봤잖아요. 왜 자유한국당으로 13명이 복당을 하니 국민적 여론은 유승민에게 동정표를 줬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민주진보 세력한테는 가능해요. 자기 심지 꿋꿋하게 버티는 거. 흔히 말해서 보수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한 10석 미만, 이제 원내 교섭 전체도 아니죠. 이 상태에서 버틸 수 있겠냐. 결국에는 다 항복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를 3일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금 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그러니까 다음해 4월 16일 자정까지 구치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박근혜 구속기한이 연장이 되면서 박근혜와 친박 인사들을 쳐낼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야 통합 명분이 생기거든요. 친박을 반대해서 나갔던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명분을 줄 수 있어요. 기어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게 친박이라는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사람들도 녹록치 않거든요. 지금은 말빨이 완전히 죽었지만 뒤에서 갖고 있는 힘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관전 포인트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이전 투구가 벌어질지가 가장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당대당으로 내지는 기어들어가는 방식으로 간다면 몇 명이나 움직일 것인가. 지금 언론의 예상은 한 10명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예, 보통은 이제 1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0명 정도면 10명이라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총 의석이 117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명이 다 겨들어갔어. 그럼 127석이 돼서 제1당이 돼요. 그러면 2기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이 되죠. 예. 국회의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요. 아니, 어차피 이제 정세균 의장은 2년밖에 못 하는 거고 2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국회의장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상임위원장들 자리도 재분배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통합파하고 지금 모정의 홍준표 이하이하고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김무성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김무성은 어쨌든 박근혜 정도만 좀 출당을 해주고 최경환 몇 명 누나 부대 애들만 좀 쳐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유승민이 방법을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최경환이나 등등 누나 부대 몇 명 대표적인 애들 출당시킨다 하더라도 당권 보건 소송에 소송을 하면 얘네들이 유지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통합해놓고 얘네들도 청산도 못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세력들이나 이명박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누구한테 주냐면 친박들한테 줄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방송했던 온갖 것에 여당의, 지금 야당이죠. 야당의 약점들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친박들이. 그냥 죽지 않아요. 얘들이.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고 막 주겠죠. 지금 자료들을. 그래서 이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도 형식적으로 출당을 시킬 수 있으나 친박들을 퇴출시킬 수는 없다, 당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명분만 주는 거죠. 출당시키게 들어와라. 그래 놓고 유야무야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계 개편으로 확 돌아서 버리면 유승민 이제 좆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받아치는 게 뭐냐면 유승민이 나 우리 국민의당도 열어져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박지원이 이제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치고받고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3일 홍준표 미국 가기 전에 지금 판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거, 홍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을.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유승민은 정말 들어가기가 싫은가? 아니면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 튕기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개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후자라고 일단은 보는데, 문제는요. 홍준표는 낯짝이 없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막 지르고 거짓말하면 미안하다가 아니라 아니야! 버럭 화를 내고 또 그런 짓 하잖아. 낯짝이 없어. 유승민은 낯짝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명분? 아까 그 말은 친박 정산이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박 정산이 뭐 일부 뭐 최경환이나 다음에 서청원이나 정도가 나가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중요한 건 홍준표 스타일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는 상대에 대한 A가 없어요. 대선 때도 몇 명 빼갔잖아요. 그 대선 중간에. 그러면서 계속 바른정당을, 특히나 유승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갖 그 협잡질에 대한 정말 빈정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바른정당이랑 당대당 통합을 하냐? 알아서 기어들어올 텐데. 이런 스탠스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요즘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든지 당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하고 싶은 놈들이 개별 탈당해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한 게 이런 거야. 어차피 합쳐질 거예요. 지방선거 전에. 선거에 관련해서 공천이든 뭐든 뭔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김무성 같은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치는 근데 되게 가볍고 철삭거린 새끼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유승민은 됐어. 지금 전당대로 하자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들 지분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 전당대에서 내가 딱 당 대표가 되면 아직까지는 원내 교섭단체니까 이게 지방선거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공천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친박청산이라는 명분도 갖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김무성 같은 자들은 그냥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면요, 그 전에 공천에 관련한 정지 작업들이 엄청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그렇죠. 근데 바른정당으로 있으면 안 들어오거든. 자기가 공천해야 되고 막 수금도 좀 뭐 해야 되고 뭐 이건 뭐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유승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 잃고 정의당 정도 수준으로 전락을 하면 동정표는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멀리 남아 있어. 선거를 치르기에도. 그리고 지금 의석은 엄청 적은데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랑 비슷하다거나 더 높다거나 하면 버틸 명분이 있는데, 자기 당원들 또는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지율 5%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수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잠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합당 비슷하게 됐어. 당명도 바꾸겠지. 분려 파업이 나오겠죠. 나오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보수라고 하는 애들은 통합이 이렇게 딱 됐어. 그러면 이쪽 세력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중진들, 중진들이라고 해봐야 호남에 우리가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연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안철수는 받기 힘들 제안이겠지만, 이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목적이랄까 방향성이 달라져 가면서 점점점 금이 가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최민희 의원이 전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뛰쳐나가신 양반들하고 다시 당대당이건 사람 대 사람이건 그런 작업들이 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핵심 지지층들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수긍할 것인가. 아마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홍을 겪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로 다시 지금 재편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명종님이 걱정하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실제로 지역위원장들과 후보군들이 있는데 통합하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리고 국민은 이 두 당을 합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당제의 명령을 받고 있는 정치권이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통합하려는 건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왜 역행이 되냐면 김무성이요, 부산에서 축출되게 생겼어요. 지방선거에서. 지금 제가 지금 분위기로 보면요, 부산에서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는 있으나 김무성,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청장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땐 적어도 김무성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게인 경상도를 부르짖기 위해서 지금 뭉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목이 말라 있는 겁니다. 김무성 지금 부산 사람들 굉장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지금 김무성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TK에서는 말이죠, 버틸 수 있어요. 대선 때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유승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당의 세를 보는 거거든요. 홍준표가 좋아서가 아니고 홍준표가 그래도 국회의원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당이 크니까, 그리고 원래 그게 큰 집이니까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승민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는 좀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건데, 그에 반해서 김무성은 부산에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집으로 가자는 것인데. 연휴 때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PK에서 1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그 밥상에서의,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민주 세력으로서의 영토라고 할까? 여기 지금 회복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정말 불안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바른정당과 어떻든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대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핵심 당원, 핵심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방선거를 들어갔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호남 자체는 우리의 영토라고 딱 할 수 있을 정도 뭔가 그게 된 상태에서 PK나 TK를 공략하는 그런 모양새하고, TK 가면 자유한국당하고 싸워야 되고 호남에서는 국민의당하고 싸워야 되고, 실제로 지금 지지율하고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인물 대 인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지금 현재로는 박지원이 전남지사를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급을 내보냈는데, 만약 그게 그 사람이 굉장히 개혁성 있고 막 바람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닌 상태로 지지부진 가면 도지사를 또 뺏길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수도권으로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쪽에서는 단일 대우로 자유바른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쪽에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싸워야 되는 상황 같은 게 오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방선거의 승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디테일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야. 국민의당으로 가버린 국회의원들의 폐악질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세력이 합쳐라, 그래갖고 이겨라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어떤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핵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쟤들 들어오면 또 불난나고 당 안 좋은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박지원이 그래서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 세력도 합해야 되는데 고민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양반은 여당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럼 그렇게 봤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하면 그다음에 정의당까지 3당 체제로 치르게 되는데, 이때와 그다음에 지금처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하지 않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 X당, 이 X당의 4개로 치루어졌을 때 과연 지방선거에서 25개 시도광역을 몇 개나 차지할 거냐라고 물음표를 던져보고, 일단 첫 문제가 그럼 이 물음표에서 몇 석을 얻어야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심판이다. 이거는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등 돌렸다, 이렇게 치부되지 않을 만큼 의석수가 몇 개인가부터 저는 정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지방선거가 과연 임기 초기에 있는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발목 잡을 만큼의 문재인 정부의 평가로 저들이 몰아세울 것인지, 그 몰아세우는데 그게 50%인 것인지 60%인 것인지 아니면 40%인 것인지 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일단 분석을 한 후에 우리가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여부가 결정이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당이 너무 가버렸어요. 통합하기에 너무 가버렸어요. 멀어졌죠. 예. 멀어져 버린 겁니다. 멀어져 버린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김무성이 부산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 밀어붙이고 양당 체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국민을 믿어야 된다. 딜레마인 측면은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로 보면 무시도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지방선거가 없다면 국민 여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가 뭐 어떤 영향을 주냐면 기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심하게 표현하면 전석 석권 가능해. 광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분위기대로라면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합치지 않는다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다 알겠지만 근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뭐 자유한국당 정도가 한 6석 이상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승리는 승리인데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치국 마셨던 이런 분위기가 그 기세가 꺾이면 누가 살아나냐면 홍준표가 살아나요. 이제 문재인 인기도 다 끝났네. 자 지금부터 내일부터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선거는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예요. 언론이 그 분위기도 만들지만 선거에 진 정당이 좋은 내용 나오는 거 봤습니까? 선거에 지면 항상 내용에 빠지고 지지부진해지고 막 당대표가 물러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되물어 볼게요. 지방선거 그냥 전체 뺍시다. 빼고 시도광역단위 정도로만 쳤을 때 몇 석 정도를 더불어민주당이 얻어야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기세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낮아. 근데 막상 선거에는 인물들이 나가가지고 이겨. 그러면은 광역이 8대9 이런 식으로 한석 이겨도 엄청난 대승인 거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높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엄청 높은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그 분위기 속에 선거를 막 치르다 보니까 똑같이 9대8로 이겼지만 그런 선거는 진 선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내부적인 불안감을 극복하고 한번 가보자. 뭐 그런 사람들 받아들일 이유가 뭐 있어 하고 누구를 공천하든 간에 심지대로 가서 이겨내면 그것은 한 단계 더 약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옛날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바대로 국민의당과 또 합당해가지고 또 저쪽이 합당을 했으니까 그런 프레임으로만 갔을 때는 또 어떤 게 오겠느냐. 실제로요. 국민의당의 지금 국회의원들 특히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들어오고 싶겠어요. 여당 국회의원 하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공천권도 행사하고 싶지 지방선거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정답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도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빼고도 선거 이길 수 있어. 해서 침지 국회 가서 이기면 좋은 거고 못 이기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 쫙 가라앉고. 원래 정치란 도박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바탕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했던 프레임과의 전쟁 선언을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임기 초기에 조기식 교수의 분석 자료에 보면 임기 초기는 거의 대부분이 집권 여당이 이겨요. 지방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는 그게 이 정계 개편의 중심이 저 프레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레임이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25석 중에 내가 다시 물어보는데 25석 중에 몇 석을 얻으면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개혁 드라이브를 성사시킬 수 있고 몇 석을 지면 이미 네임덕 들어갔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 중간 심판이다 초기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는 프레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통합을 지금 정계 개편을 들여다보면 이런 시각에서 들여다보면요 저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면 그들이 20% 30% 나올 것 같아요.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플러스 안 됩니다, 절대. 5% 플러스 뭐 10% 하면 15% 나온다고요? 같이 침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불거질 범죄 행위들이 그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줄소환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쩔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저 새끼 들어가봐야 또 줄소환될 텐데 이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싸리 까놓고 저는 그럼 김무성 씨발 새끼는 들어가. 좀 많은 건 들어가고 같이 방해. 들어가고 유승민과 안철수가 하나 더 만들어 씨발. 그리고 전라남북도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들어와. 난 이렇게 됐으면 난 이건 찬성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국민의당이 오해든 어쩌든 지금 굉장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MB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MB를 좀 청산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MB계를 받아들여서 또 그 짓을 또 해요? 또 내부 분란 일으키고 안에서 또 뭐 간첩질을 하고 차라리 니네들이 가서 새로운 정치 만들고 여기에서 기존의 정통적인 민주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와. 그냥 인사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사당 체제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은 정의당하고 새로운 당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이게 사당 체제로 가야만 저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다당 체제로 가라고 했지 양당 체제로 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양당 체제로 가면 또 이게 나라가 뒤집혀요. 그러니까 그 좀 정확한 팩트는 국민들이 촛불로 사당 체제로 가라고 한 건 아니고 촛불 이전에 일어난 선거의 결과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좋아 보이네요. 바른국민당.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권에서 원래 좀 그 민주 세력의 적자였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일부 들어오고. 그렇지. MB 개들은 뭐야? 합치고? 안철수 따라서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렇죠. 그래서 공동 대응해야지.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안철수가 유승민하고 같은 당에 있고 싶어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물 비교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유승민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막 허접한 지식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랑 붙여나 봐요. 훨씬 똑똑한 사람. 근데 반대로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를 붙여나 봐요. 더불어민주당 침몰해버려요. 그건 절대 안 이미 안철수의 철학과 행동이 다 밝혀졌고 더 이상 신비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계 개편이 돼버리고 나면 바른한국당, 국민바른당,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확실히 우리가 최근 한 1, 2년을 거치면서 예전의 정치공학적인 거 좀 많이 깨졌어요. 야당들 뭐 합쳐라. 웬걸 선거를 했더니 다당인 게 훨씬 더 유리했어.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존에 있던 마인드로 또 이번에 민주당 합쳐야 되는데 요 느낌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뛰어봐야 아는 부분이 왜 특히 지방선거는 인물론이 강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PK의 도지사와 부산시장을 가져온다고 해도 강원도권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장들은 여당이 뽑힌다고 해도 기초단체나 이런 데 내려가면 막 시의회나 또는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당 사람들이 뽑힐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있죠. 상징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인 뿌리가 호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자유한국당 부류가 주류로 잡고 있는 PK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부산시장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하고 심지어는 구청장들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대구시장 뭐 장관이었던 뭐 김부겸 장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호남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방 권력이 그렇게 교체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주류로 올라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비주류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긴 하지만 한시적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주류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상징성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PK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해야 돼. 그러면서 양대 호남과 영남을 꽉 쥐고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거 분석은 좀 일부만 동의하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제적 정세나 현재 지금 다시 70%를 입박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금 리더십은 전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더더욱이 지금 대통령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 분권화 강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장들이 그걸 염원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프레임 얘기를 했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혼란의 연속일 겁니다. 아마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불안해. 마치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조금 의석수를 적게 가지면 이제 이게 개혁이나 적폐청산에 이게 방해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몰아갔다가는 작살나는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나 극우 세력들은요. 지자체 의원까지 수를 다 더해서 이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이 프레임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통령과 지방선거는 연관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지금부터 부르짖어하고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하고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로 다른 당이 가게끔 만들어서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해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뽑혀서 경쟁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지금부터 공천을 통한 아까 권 PD가 얘기한 공천을 통한 입지 강화, 지방 권력의 입지 강화 프레임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국정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토론이 뭐 국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토론이라고 보는데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이었고요. 문제는 국민들의 어떤 수준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언론의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결과는 다른 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광역단체장들 누가 얼마나 가져갔느냐예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프레임으로 가지 말자가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선거를 한 석이라도 이기면 승리한 거고. 그렇죠. 거의 다 전석 석권해야 될 그 분위기에서 반밖에 못 먹었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더 많이 얻었더라도. 그런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만병통치약 북한. 또 북한이야. 얼마나 허접한 나라면 법원망에 북한이 뭘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사이버사가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몰래 들어온 이유가 또 뭐냐면 심리전단장 재판에 관련된 심리전단은 또 국정원 직속 부대잖아. 참. 골 때리는 동네예요. 사이버 사령 단장이 김정은 하수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심어놨지. 너무 나간 것 같다. 북한에서 왜 그러면 판결문을 미리 보려고 했겠어? 아니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국정원 직할 부대인 심리전단장이 불법 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이버사에서 그거를 자료를 빼내려고 법원을 들어가서 해킹했어. 국정원이 봤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관계예요? 얘네들 이게 콩가루도 아니고. 국정원은 해킹과 관련해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한 건데 이제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 공무원 시각에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을 팔아서 도감청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단체가요. 검찰하고 국정원과 기무사예요.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국무총리실 감시단은 아마 도감청 권한은 없을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법이 정한되는 4개 단체이거든요. 검찰, 경찰, 사이버사, 기무사, 그 다음에 국정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국가보안법을 3개 다 공유해요.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얘네들이 한 곳에 줘야 되는데 나눠줬어요. 그래서 기무사나 군이 민간인을 유일하게 도감청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거 합법적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에 반드시 판결문을 받아서 도감청을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해킹 프로그램을 판사 PC에 숨겨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후에 그 소스 코드를 찾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잖아. 이거는 이제 불법인 거예요. 어느 법에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 국가보안법에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국가보안법을 4개의 기관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간첩하고 연루가 돼 있어. 그래서 쟤를 도감청 해야 돼. 라고 판사한테 요구해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모순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다고 친다면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건 지난 9년 동안. 그러면 정보기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정수석실로 다 집결되고 비서실장한테 집결된다고 정보가. 그러면 얘네들은 각 4개 기관이 정보 경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로 빠른 정보를 이명박 박근혜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빌미로 승진과 온갖 부귀영화를 노릴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법이고 뭐고 완전히 무시하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민간인들을 대거 도감청했다는 겁니다. 해킹하고. 충성 경쟁. 충성 경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아까 우리 명종님이 얘기한 대로 씨발 그 국정원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미친놈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 같겠어요. 국정원이 왜 적발했겠어요? 이 새끼들 봐다. 나보다 더 모르는 정보를 먼저 얻어가려고 하네. 이렇게 된 거. 괘씸죄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것도 법률적으로 굉장히 다 재정비돼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 네, 이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설치가 되는 그 근거가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거든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령이라고 돼 있어요. 이 조문을 보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조문이 딱 딸랑 7개 조항이에요. 그리고 줄로 따지면 한 20줄밖에 안 돼요. 이걸로다가 하는 거고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무가 뭐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훈련, 뭐 공조 체계 구축, 뭐 기타 등등 계획 수립 이런 게 있는데 그 밖에 국방 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뭉뚱그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침투했는지 보려고 한다. 요 이제 그 밖의 이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 행위로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론은 이 사이버 작전의 지도 감독 주체는 누구냐 하면요.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에요. 얘네들이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사이버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앞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고 증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언을 번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추가 영장 발부의 근거는 롯데, SK그룹과 연결된 뇌물 관련 혐의입니다. 최초 영장 청구 당시에 이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1심 선고 때까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앞선 6개월의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 증거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6개월 추가 구속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으로 받은 뇌물 혐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본격화하지 못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재벌 기업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강요 및 직권 남용 혐의, 그리고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를 인정하지 않아 특검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인물 대부분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아직 150여 명의 증인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1심 재판 선고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 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주 4일씩 재판을 진행하며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도 다른 재판에서 중복 채택된 증인 등에 대해 철회 신청을 하고 다음 달 중순 전에는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 1월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심지어 탄핵 심판이 진행된 헌법재판소에도 이처럼 조작된 내용이 제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일정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에 첫 보고를 받았는지 가장 잘 아는 박 전 대통령이 조작된 자료가 만들어져 헌재에 제출되는데도 막지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시점 조작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에게 지시했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 이를 법원이나 헌재에 제출하도록 했어도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하다 별짓을 다 하는 이명박 박근혜의 사이버사 국정원. 이번에 사이버사가 법원을 해킹했다는. 충격이죠. 그 법원을 해킹했는데 그걸 또 국정원이 또 그걸 찾아냈다네요. 해킹한 거를. 그래서 경고 조치를 했다네. 손발이 안 맞아요?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도청 감시장치
그때 명종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 도청 감지 장치.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가 도청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약간 모자란 애들. 도청 트라우마. 네. 진짜로 온 국민이 다 그랬죠. 도청을 지들이 하니까 남들도 하는 거고. 지금 뭐 왜 자유한국당을 보면 수사령부는 사실은 그 필요성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진짜로 북한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항하는 거라면 가능한데 그렇죠. 예. 그게 굳이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무사 소속으로 들어가도 돼. 지금 모르는 거 다 정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국방부 장관 직속 또는 사실상의 이명박 박근혜 직속 이 개념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했을 거라고 보고 그것도 국정원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면 굉장히 좀 사악한 것이고요. 사이버사는 기무사라든지 등등의 어떤 소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본연의 임무, 그 온라인상에서의 북한 등의 다른 나라의 침투라든지 산업정보 이런 거를 지켜내는 용도로만 쓰면 됩니다. 아니 그거는 국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 군 사이버 제가 아까 얘기한 4개 기관이 불필요하게 기관이 있어 사이버 사령부는 저는 폐지하고요. 차라리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하나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중복된다니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방첩 관련해서는 빼버리면 좋아요. 국정원으로 넘겨버리고 아니면 검찰로 넘겨버리고 권한을 사이버 사령부 전쟁 하에서만 또는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사이버 사령부가 가동될 수 있도록 또는 이게 지금 령이기 때문에요.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법정에 가면 다 불법입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하면 령은 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반드시 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할 때 도감청을 할 때 그다음에 해킹을 할 때에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받고 한 건 행위는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 행위예요. 자, 그런데 신비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보를 담당하는 부처는 좋게만 쓰이면 굉장히 나쁠 건 없다고 보거든요. 뒷조사하는 정도로만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우려했던 건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문성근, 김여진 뭐 이런 분들 막 뒷조사하고 막 나쁜 짓 하는 것까지도 진짜 그럴 수 없는 거지만 이해가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군대에서 만들어진 정보부대 사이버 사령부가 민간인들을 왜 사찰해서 보고를 하냐고요. 그것도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보 경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정하는 이효리, 심지어 다른 보도에 보면 이승엽도 나와요. 이승엽이요? 네. 한번 누구를 했는지 불러주세요. 정치인으로는 박원순,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손학규 등이 포함이 됐고 방송 연예인으로는 김여진, 김미화, 김재동, MC몽, 소설가 공지영, 이회수, 또 조국, 진중권, 광노현, 우석훈 등 진보학계를 비롯해서 조갑재, 변희재, 주진우, 문정현 신부, 김홍도 목사 등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보세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 그러네요. 확인된 인사만 33명.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가수 이효리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세상에 불만이 있다면 투표에 참여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군사이버사령부는 이 글과 관련된 여론 동향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인터넷 댓글에 동향을 모은 것으로 이효리 씨에 대해서는 개념 지지 91%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향 파악 대상자는 비단 이효리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역 프로 선수로 사회 활동이 거의 없었던 야구 선수 이승엽 씨 역시 대상이 됐습니다. 또 연예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김미화 씨, 대학 등록금 문제를 언급한 배우 김여진 씨에 대한 여론도 수집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소설가 공지영, 이회수 씨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문건은 군사작전, 지휘사항 등을 전달하는 군 보안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년 11개월 동안 모두 462건의 동향 파악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정치인, 민간인 가리지 않고 모두 33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향 파악과 댓글 공작이 쌍으로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청와대 보고 횟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미화 씨가 6건, 공지영, 이회수 작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니 뭐 네 편 내 편이 없고 그냥 약점 잡기용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착각하면 이 사람들만 킹을 한 게 아니고요. 밝혀진 것만. 이들이 한 것 중에 밝혀진 것만. 그렇지. 아니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드디어 안철수가
그 감시를 받았던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이 사건도 훨씬 전에 작년 재작년 그런 느낌 들잖아요. 정치 보복이다. 사실은 정치 보복을 일상으로 해왔던 놈들이니까 그게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거야. 맞아요. 도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끼리도 못 믿어. 진짜 2014년이니까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사건 나던 바로 그 해입니다. 지하 해킹팀을 꾸려가지고 공공기관의 전산망들에 불법으로 막 침투해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의 동향을 감시하려고 했다. 정말로 해킹이 필요했을 원인은요. 법원은 판사가 판결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태하 심리전단장, 전 심리전단장 재판 중에 벌어진 일인데 판사들이 어떻게 논지를 몰고 가는지, 판사들의 생각이 유죄로 가는지 무죄로 가는지, 유죄로 가면 유죄의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요거를 캐내서 변론에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언론들 보면은 뭐 전 심리단장장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당시라고 표현하지. 당시. 그래서 왜 무리를 일으키고 사퇴한 자유한국당에 무슨 국회의원이 있다고 쳐. 옛날에 그런 방식이었어. 그럼 바로 전자 붙여버리잖아. 우리랑 관계없어. 출당됐으니까. 당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 아, 그러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죠. 당시 대통령. 예, 이게 또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데. 아우, 우리 신비님 저 혈압 올라오겠어요, 진짜. 예, 진짜 저 머리가 하얘요. 이거는 제가 선관위 해킹 때에도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내부 조력자가 있다. 예. 저는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나라망은 KT망이 아닙니다. 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침투하려면 나라망을 들어가서 나라망에서 법원의 IP를 추적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IP 추적한 다음에 이 판사의 판결문을 볼 목적 아닙니까? 그죠? 판결문을 보려면 그 PC의 IP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판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서 그거를 클릭하기를 들여다봤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누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PC를 찾아서 판사의 PC를 열어 그래서 타이핑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하면 판사가 타이핑 안 치거든요. 그렇죠. 예, 밑에 계장급들이 사무원들이 치거든요. 그럼 사무원 PC를 해킹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 되면 즉시 컨트롤할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있다면 내부 조력자가 없었겠느냐? 그 다음에 이 건만 그런 건가? 한번 봅시다. 그럼 농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협 해킹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북한에서 했다고 치부했잖아요. 북한이 하면 쉽죠. 그럼 두 번째로 선관위 해킹은요. 이건 국가기관 일반 우리보다 더 힘듭니다. 선관위는 또 망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뚫었대. 내부자가 있었다? 저는 100% 이것도 법원도 내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도 내부자가 분명히 조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 하나. 사이버사가 이것만을 목적으로 해킹을 했느냐. 또는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명령을 받았고 왜 시행했느냐. 그리고 이 정보의 최종 정보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물음표를 던져놔야 돼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기관의 정보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국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사가 침투한 걸 국정원이 보고 있었어요. 국정원도 안에 걸 다 본다는 얘기예요. 방화벽 관련해서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게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사이버사가 이거 한 거 이걸로 끝나는 건가? 국정원은 그러면 양승태를 비롯한 법관들의 뭐 면접도 받다 그랬잖아요. 국정원에서. 그렇지. 예. 그럼 국정원은 이미 들어가서 다 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 나와바리를 사이버사가 뚫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국정원은. 내 나와바리를 뚫리니까. 사이버사는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대이기도 하지만 예산에 있어 갖고는 국정원이 사실상 상급기관이었어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얘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나. 그 돈을 그런 방식으로 좀 이상한 구조인 건 사실 맞아요. 근데 국정원이 그래서 사이버사한테 물었죠. 니들 왜 해킹했어? 이제.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은 북한에서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만나기에도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랑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 뒤 캐는 건 당연한 거고 지들한테는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자기 진영 사람들도 그렇죠. 계속 뒷조사를 해왔다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안철수는 그동안 무풍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조갑제, 변희재는 변함없는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을 도감청하고 해킹을 했을까요? 그다음에 홍준표도 마찬가지죠.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100% 증명되는 겁니다. 이거는 충성 경쟁을 해서요. 이들의 라인들이 다 있잖아요. 청와대고 어디 권력기관에. 이 라인들이 상호 견제할 목적으로 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갈 목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또는 코를 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해킹하고 도감청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숲을 얹어보면은 변희재는 국정원 라인이었잖아. 그렇죠. 기억들 나세요? 그렇죠. 국정원이 어떤 그 지원을 해줬는지 막 클릭수 올려주고 막 네. 그 광고비도 막 갖다 꽂아주고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내가 김광진이야. 그다음에 당시 그 국정원장이 원세훈이 앉아 있어. 그다음에 여기 MB나 박근혜가 딱 앉아 있어 여기에. 아니, 우리 고 PD가. 정말 좋아. 그리고 네. 여기 이제 나경원이 딱 앉아 있어. 나경원? 조윤선이 앉아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다 자기 기관에서 정보를 받았어. 아, 저 새끼 저거 김기춘이 어제 저녁에 뭐 하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김기춘이는 야, 김광진 나를 보고 그러는 거야. 아, 김광진 어제 새끼 저거 어제 저녁에 저거 했는데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정보가 자꾸 김광진이라고 그러고 이 정보가 알아서 들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보가 최종 권력 라인의 핵심한테 집중되고 그것들은 상호 견제용 또는 국정원장이 이제 헛소리입니다, 씨발. 바로 김관진이 받아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 기관 간의 충성 경쟁과 견제 기능들이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박정희 때 김재규와 차치철의 그 경쟁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기춘이 변희재 잘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 변희재 새끼 뒷골목으로 어제 저녁에 눈싸른 거에서 누구하고 밥 처먹었어. 이렇게 다 치고받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돈과 권력으로 연결되거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 33명이 밝혀진 인원이 나온 게 사찰당한 시기를 보면은요, 2012년도예요.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많은 일이 벌어졌죠. 예, 많은 일이 벌어졌죠. 자,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요. 대통령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형이 막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면서 안철수가 떴죠. 그리고 안철수가 사실은 쟤네들의 희망대로라면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단일화라고 해서 딱 손을 놔버리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급했던 거예요. 그랬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조갑제, 변희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조갑제하고 변희재가 친박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계속 해야 되는, 컨트롤해야 될 필요성이 맞아요. 있었던 거죠.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쪽 세력이라고 보지만 그들 내에서도 친이가 있고 그렇죠. 친박이 있고 예.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미는 사람이 달랐었어요. 조갑제하고 변희재는 그 박근혜를 밀지를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선거 국면이 다가가서는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는 밀었지. 어차피 내 편이다라고. 이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입 아플 정도. 안 한 것이 없다. 앞으로 어떤 게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한 보고사항을 시간을 바꿔버리는 전지전능하신 분들이고 법도 바꿔버립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었다고 봐요. 왜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지원 시스템이나 뭐니 하면 단 한 가지도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막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완전히 붕괴시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 이지원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012년에 사회 유력 인사들 좌우를 막론하고 해킹했던 목적은 12년 대선을 청와대가 지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렇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죠.